안녕하세요. 이것머니 진행자 김은전입니다. 요즘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중상층, 젊은 세대까지 주요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속과 증여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 가능성과 부동산 시세 상승, 금융시장 변화 등 환경이 급변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나 혹은 기다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저희가 각자 소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DB증권 해운대 마린금융센터장 김서원입니다. 오늘 같이 많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인 PK의 임태량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서원 센터장님, 요즘에 자산가 고객들이 상속 증여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또 주식 시장이 많이 또 올라와서 주식? 네, 자산이 많이 또 증대가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형성된 자산을 미리 좀 증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좀 계획에 따라서 좀 증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쪽에도 상담 많이 하고 계신 추세입니다. 네. 변호사님. 상속 분쟁은 사망 이후에 시작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생전에 관련된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피상속인이 치매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한가에 대한 법적 다툼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도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된 분쟁이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무사님. 세법적으로는 증여가 23년 1월 1일부터 2월 가세 대상 자산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2월 가세 대상 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이제 양도하는 자산인데 이전까지는 그게 5년이다 보니까 증여받고 양도하는 기간이 텀이 짧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증여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증여 부분에서는 많이 계시고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는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인 중 특수관계자에게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증여재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리고 또 현금 인출 부분이라든지 소명되지 못한 처분자산 이런 부분에서 즉 금융자산 부분에서 상속에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증여가 나아요? 상속이 나아요? 사실 뭐가 딱 낫다라고 딱 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증여를 통해서 생전에 재산 관계를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더 적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전에 증여를 통해 관련된 재산을 정리하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공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간 유급, 일반 자식, 미성년자 아닌 경우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지만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와 직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 10억에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7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플러스 알파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공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상속은 시점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계획성 있는 걸 하시고자 하신다면 증여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해놓으시고 상속 시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나머지
금융재산도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근데 상속재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속 공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시가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게 추후 양도할 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우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많이 뭐 증여라든지 상속을 하기보다는 계획성 있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리 좀 증여를 하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미리 자녀가 어릴 때 미리 일정 부분을 증여를 했을 때에는 나중에 그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증여를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세금을 적게 내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상속이든 증여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산 가치가 변동이 이제 되니까 결국은 자산이 커가는 걸 생각한다면 미리 좀 증여를 해서 세금 부담을 좀 낮추는 게 훨씬 유리한 전략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깨어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자식한테 증여를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심리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증여를 했다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자식들이 돈은 줬는데 그 이후에 부양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증여할게. 그런데 너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은 이 증여를 내가 이제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리겠어. 이런 형태로 증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를 예전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부자간에 이런 걸 쓰냐라는 생각이 있으셨는데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이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부담부 증여 형태를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줬다가 뺏는 거네, 그죠?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요즘에 그 형제 뭐가 거의 두세 명 정도 되면은 증여를 하든 상속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특히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들이 첫째면 끝났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던데 혹시 사례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분들 중에 한 명에게 몰아서 주거나 아니면은 재혼하고 나서 재혼한 그 배우자분께 드리고 저 자식 중에 한 명한테만 몰아서 주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류분 소송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 재혼을 한 배우자.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배우자분의 자제분들이 그런 부분을 문제가 납득하기 될 수 있겠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죠? 보니까 그에 따른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배우자나 뭐 우리 뭐 형제 자매 뭐 1.5대 1대 1 뭐 이런 그 네네. 상속이나 그런 이제 그 정해진 이제 그게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어떤 내가 뭐 누구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좀 미리 정해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시 법대로 하는 게 그게 말씀하신 저 유류분 유류분 맞습니다. 소송이죠. 그러면 그렇게 소송을 했을 때는 그 정해진 그 법의 비율대로 다시 돌려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네. 되는데 네. 이제 사실 그러한 계좌 내역상에 존재하는 이체 그 금액들이 특정이 되면은 이 부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 승소 판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같이 지내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돈을 계좌 이체로 한 게 아니라 현금 인출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정확한 자금 추적이 안 돼서 우리가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계좌 이체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록은 언제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기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받을 때는 특정한 기간을 특정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이면 10년 혹은 그보다 더 뒤에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부분도 특정을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럼 법원이 그거를 허가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사망 후에 뭐 증여든 생존에 계시든 사망 후에든 갈등을 미리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제지간들이 사이가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면 근데 갈등이 있을 곳은 막아도 생기고 없을 곳은 뭐 그래도 안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까지 나아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재산 파악하고 정리를 해두는 것이겠죠. 근데 이때 사실 단순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면 정리가 좀 쉬운데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 지분 관련된 그것이 사실 좀 경영권도 맞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경영권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럼 사전에 그 누가 정리를 해주죠? 부모님이 해주나요?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님께서 오너로서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이거를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어떻게 분쟁 없이 할지 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족 내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지 판단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 그 승계를 미리 좀 해서 아까 세무사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맞아요. 공시를 하고 그 공시 날에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가지고 세금을 이제 내서 준비를 하는 법인도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2세들이 나는 법인 경영하기 싫어하는 분도 진짜 많아서,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뭐 진짜 대표님이나 회장님 사망하셨을 때 가족이 뭐 아내가 경영할 수도 없고 자녀도 난 경영 안 하겠다 해서 매각으로 뭐 그냥 매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2세 분들하고 친분을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가 고통받았던 그거를 보고 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승계를 시키고 싶고, 근데 본인의 속마음은 아버님이 어떻게 뭐 사망을 하시면 어떻게든 매각 처리를 잘할까, 이거를 또 뒤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업 상속 공제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공제를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감해주는 대신에 요건이 10년 뭐 그다음 근로자 어떤 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요즘 젊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세대가 고생한 그런 걸로 돈을 벌기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그 업을 내가 이어가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몇십억 정도의 그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업 상속 공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부터 안 하신대요. 자기 옆에서 너무,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센터님 말씀하셨듯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제조업이 지금도 뭐 계속 잘 나가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많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 상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버님 세대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힘든 여건이다 보니까 이어받는 분들이 그걸로 그냥 그 재산으로 딴 걸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 말고 우리가 뭐 공정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 자체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올라간다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변화 뭐 예정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이 이제 시가 평가가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하고 있는 상속세 한 건이 흔히 말해서 마린시티 내에 좀 비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경우에 요즘 거래가 없어요. 보면은 거래가 있으면 일단은 상속세에서 평가를 할 때, 시가 평가를 할 때 본 물건 그리고 이제 감정가액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이 있는데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예, 그래도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기준시가를 때 보니까 9억이 채 안 돼요. 근데 실제 이분이 매도를 하려고 내놓는 가격은 한 16억, 17억, 16억 전후에서 내놓습니다. 근데 이런 분께서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신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상속세에서 상속재산 가액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추 1년이나 2년 후에 파시게 된다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그 16억 언저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채무라든지 뭐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 이런 부채를 빼고 나면은 순수하게 우리가 가세 표준을 가지고 상속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9억에 우리가 취득을 해서 16억에 파는 양도세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라서 요즘은 매매 사례가액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감정을 받아서라도 그게 유리하다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실전 가이드 질문을 조금 뽑아봤는데요. 상속 증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증여할 만한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뭐 부동산, 뭐 금융자산, 뭐 전체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세무사님 말씀한 대로 증여가 10년 단위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 이 수증자가 지금 나이와 또 우리 이 기간 타임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금융자산이나 주식 관련성 자산들은 자산이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 미리 좀 증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선택일 것 같고요. 또 자산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후에 늘어날 자산이 있다면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또 정책도 계속 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대비를 안 했다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오히려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세워보시고 아니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가까운 금융사를 찾으셔도 되고 뭐 변호사님, 세무사님 이렇게 주변에 전문가들하고 미리 사전에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이든 뭐 증권사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하고 증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가야 되는 거죠. 상속과 증여만 그것만 하는 변호사님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 자산이 많지 않아도 상속과 증여 설계가 꼭 필요한가요? 그럼요. 아까 세무사님도 얘기했고 변호사님도 얘기 주셨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아까 우리 진행자님 그 자녀분들 커갈 때 용돈 같은 것들이라도 모으면 이게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증여를 신고를 하고 또 자산을 운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를 하시는 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이 증여 상속이라는 거는 자산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건가라는 인식에서 많이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수록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 상속세를 대비해서 미리 현금 확보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던데 준비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넥슨 같은 김정주 회장이 이제 사망했을 때에도 그 자산은 엄청 많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낼 자금이 없어서 주식 뭐 비상장 주식을 그대로 납부를 해서 그 정부에서 그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막상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낼 자금이 없으면 이거를 처분해서 내야 되는데 이걸 딱 우리가 낼 때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고 이런 기간 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있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분납을 하면은 2개월이지만 연부연납을 하면은 뭐 5년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데 대신에 이제 그 담보를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보증보험 증권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금액만큼 이자 상당액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상속재산에서 보험금이나 신탁 재산이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보험을 드시고 계약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비상속인이 납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 보험금은 계약자가 상속인이 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아내분이 계약을 하고 아내분 생활비 받는 아내분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내분이 납입을 다 했다. 근데 남편이 죽어서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다. 이제 실질 납입자와 실질 수령자가 동일해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만큼은 일단 재산 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잘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되게 저희는 이렇게 알아듣는 내용인데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0억으로 딱 기준을 잡았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부산 아파트가 한 그 정도 금액은 하니까 10억을 했을 때 갑자기 뭐 배우자님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아내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수치를 딱 10억이라고 그냥 10억이라고. 그러면은 네.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제되는 것까지 계산해서 배우자 공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5일에 6억. 아니요. 왜요? 일단 바뀌었어요? 아니 그거는 증여공제입니다. 6억은 상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 아까 제가 증여공제하고 진정할게요. 상속공제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특별한 게 없으면 만약에 그냥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고 자녀가 그럼 하면 한 명 있다 할까요? 한 명, 두 명 상관없습니다. 일단 네. 자녀만 있으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억은요? 20억은 나오겠죠, 당연히. 대략적으로 그건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대략이라는 게 유진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구간이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죠. 상속세 가세 표준이 이제 1억까지는 10%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 뭐 5억에서 10억까지는 30%라서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10억, 20억, 뭐 30억 있는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결국은 가세관청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가세관청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금융재산 때문에. 예. 부동산 재산이 아니라 네, 부동산 재산은 매매 사례가액을 하든 감정을 받든 요즘 왜냐하면 그 정도 재산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끼고 보통 상속세를 신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대비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금융재산에서 인출한 돈이라든지 막 이렇게 흘러간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살아 계시는 배우자나 자식들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자녀가 따로 살다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이런 걸 보면은 더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하고 조사까지가 갑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신고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그 신고에서 그냥 끝나는데 상속세는 우리가 상속 신고일 사망 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를 하고 그 이후 최대 9개월까지 해서 가세관청에서는 상속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속세의 가세 표준이 안 되는 금액, 뭐 예를 들어서 4억, 3억, 2억이다 이런 것까지는 다 하지 않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 조사를 항상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얘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해도 돼요? 네네. 그 아까 전에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렇죠. 저도 저희 신랑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 죽으면 뭐 이제 금융적인 거는 뭐 보험회사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서류를 넣어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 구청에 가면은 민원 24시인가 이런 데 가면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대략적으로 부동산 뭐가 있고 그게 나옵니다. 거의 그게 정확도가 그까지는 정확한데 이제 보험이라든지 세부적인 거는 이제 각 금융기관에 다 가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네 보험도 나와 있고 부동산도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부동산하고 금융상품하고 네, 그런 거는 다. 어진간한 거는 증권사 상품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은행사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의 다 확인이 되고 그럼 해외 상품은요? 해외 상품도 금융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면 다 확인이 가능하죠. 네. 국내에 조회할 금융- 수 있는 네. 기관이 있나요? 해외도? 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것들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 그 자산을 취득했다면 국내 기관 금융은 다 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받아가 하는 것도 주식이 매덕 있는 분인데 그 지금 상속인이 그 DB 금융투자, 삼성증권 이렇게 그 날짜에 주식수하고 잔고증명서처럼 이런 걸 받아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면은 뭐 해외 증권도 충분히 금융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그럼 듭니다. 다 찾아내네요 결국은. 그런데 죽어야 되네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세관청에서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개까지만 나는 알고 내 배우자가 5개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한 건, 금융재산 4건이 있다고 나는 신고를 그거 알고 못했는데 나중에 신고를 딱 했는데 가세관청 즉 세무서에서는 이거 말고 2건, 3건 더 있다는 걸 나중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럼 금융 거래로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냥 현금으로 비축해 두는 거 이런 것만 확인이 안 되나 보다.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건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손 들었어요? 현물이라 해야 되나? 네, 사후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가방, 뭐 버킨백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싸잖아요. 가지고 있는 비싸요? 한 3천만 원? 1억 뭐 하나요? 1억 넘는 버킨백도 있고 운동화도 요즘에는 비싼 거는 막 1,000만 원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걸 따로 신고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골동품. 네. 그런 골동품 같은 것도 그런 것수 있고 골동품도 그게 확인이 안 되죠? 그림이라든지 뭐 네. 그런 뭐 우리 뭐 너무 베어 브릭이라든지 그런 우리 너무 어려워요? 오브제나 이런 것들도 네 이거 가치를 측정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게 딱 드러나지 않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을 것 이 같습니다. 부분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두 분 중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는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해서 사실 거의 나옵니다. 저희가 상속 사건을 진행하면 그건 가장 처음 진행하는 절차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역부터 해서 그런 것들도 조회를 상속인들이 가서 은행도 가고 이렇게 증권사 가서 다 떼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분이 해외에서 그 회사를 차리시거나 해외에서 그래 수익을 얻어서 그걸 해외 계좌에 보관하고 계시거나 막 이럴 때 국내 법원을 통해서 그 내용 조회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법인가? 편법이라기보다 제도 하에서 예. 그걸 이용해서 좀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상속권자들의 권리라든지 이제 법적인 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그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다 처리는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신문을 보다가 유언 대용 신탁 역시 관련된 형사 사건이 좀 연결됐을 때 그런 사례를 좀 재밌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들을 준비돼 있죠. 자, 이제 귀가 지금 한쪽으로 다 쏠려 있어야 돼 지금.